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시죠. 저는 학교는 대구보건대학교 나왔고요. 대구보건대학교 나왔고 벤처를 한 7년에서 7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포세린 하시는 분들의 열화와 성의에 이기지 못해서 포세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세린을 해서 포세린 주인기사로 했다가 지금 오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있는 기공소에서 벤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벤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벤처를 진행을 하더라도 제가 만들지 않는 포세린 벤처 지대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드는 보철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판단이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제가 그냥 오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지금은 그냥 벤처만 그냥 재밌게 하고 있어요. 벤처만 재밌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벤처 지대치부터 그 벤처 끝까지 진행을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예정 중에 있고, 지역은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기공소 있고, 더 이상 뭐 설명해야 되죠? 더 이상 없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하자고 이제 했는 경유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덴탈 280사에 그 덴처 지대치 만드는 기사분하고 덴처를 제작하시는 어떤 또 기사분하고 한 기공소에서 분란이 없으로 많이 일어났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게 뭐 어느 기공소나 다 그런 분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 저도 기사 생활을 계속 하면서 항상 그거를 많이 겪었어요. 그냥 벤처 지대치를 제작을 하면은 포세린 하시는 포세린 기사분들이 캡 조각이 뭐 두께가 안 나오니, 외형이 어떠니, 뭐 벤처 지대치가 왜 이리 돼야 되니,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벤처 지대치를 갖고 하고 서베어 봐달라 하는 그런 고충. 맞습니다. 네. 그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모르게 포세린 파트하고 벤처 파트하고 벽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그 280사에서 올라왔었던 그 모습이 지금 딱 현 기공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누차 벤처 지대치에 대한 생각을 포세린 기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지만은, 사실은 우리 일 자체가 한번 가르쳐줘갖고 알아먹으면은 그분 기공소 소장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기공소 소장을 해야 되고. 저 보지 마시고 카메라 보고 계시네요. 카메라 보고 얘기하시네요. 예. 기공소 소장을 해야 되겠죠. 기공소 소장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포세린 기사분들이나 아니면 벤처 지대치에 대해서 잘못 그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참여를 하려고 조금 마음을 먹은 것도 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제작하시는 영상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큐!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자료들이 제가 만들었는 자료는 절대로 아니고, 지금 미국에 계시는 그 무함 박정기 소장님의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자료를 쓰게 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무함 소장님께서 십몇 년 전에 자료 정리를 하시면서 세미나 들으셨던 분들한테 자료를 이제 전해주시면서 했는 건데, 제가 벤처 지대치를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조금 해보고 기사들한테도 교육을 조금 해봤었을 때 이 자료들이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제일 적당하고, 그리고 제일 알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가장 잘 해놨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레스트. 파샬이라는 파트는
레스트가 없으면은 파샬이라는 파트라고 물론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근데 물론 발프라스트라든지 일반 그 플렉시블한 재질을 가지고 만드는 파샬 덴처도 물론 있지만은 걔네들 파샬 덴처를 만드는 그 작동 원리나 아니면 그 덴처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들하고 일반 우리가 이부분한 파샬을 만드는, 그러니까 파샬 프레임을 제작하는 파샬에 대해서 나오는 그 요구 조건하고는 필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난다는 것은 파샬 프레임에 있어 가지고서는 레스트가 없으면은, 파샬 프레임에 있어서 레스트가 없으면은 덴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계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현실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떤 환자가 덴처를 제작을 해가지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밀라인이나 리베이싱을 진행을 하셔서 덴처를 계속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유지 관리를 해주시는 환자분들이 100명 중에 5명도 안 돼요. 그러면은 환자분들마다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가기 싫어하는 데가 치과라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파샬 덴처를 제작을 했었을 때는 파샬 덴처에 대한 지대치를 명확하게 제작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파샬 덴처는 실패작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마이크가 좀 이상한 모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레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샬 덴처의 가장 큰 하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지금 레스트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 그 나이테처럼 지금 나이테 모양처럼 되어 있는 모양들이 지금 동그란 모양들이 지금 있어 보이죠. 그 동그란 모양이 있는 부분 중에 가장 깊은 부분이 교합압을 발생했었을 때 가장 많은 포스를 발휘를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포스를 발휘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 포스에 따라서 모든 펄크누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회전 운동을 결정짓는 라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덴처에 있어서 가장 또 한 가지 빼놔놓지 않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덴처는 어떤 덴처든지 간에 회전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덴처는 리무브란 그 보철이기 때문에 구강 안에서 딱 픽스하게 세면을 해가지고 바르는 보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덴처든지 간에 교합압이나 교합 습관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장치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덴처 기사들이 생각하는 덴처 지대치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포세린 기사분들이 생각하는 그 덴처 지대치에 대한 생각 자체가 견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저희 랩에서는 덴처 지대치를 제작을 했었을 때 제가 서베어를 잘 보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덴처 지대치를 만들었을 때 저는 자연치랑 가장 흡사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자연치에서 가장 흡사한 모양을 만들어야지 일단은 모양 자체가 예뻐요. 모양 자체가 예쁘고,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연치 모양 그대로 제작을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합을 시키고 측방 운동을 시켰었을 때 그 측방이 라테랄 움직이든지 메디오 트루전 움직이든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덴처가 자기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습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덴처를 지대치를 정말 좀 엄청난 특별한 보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포세린 기사나 덴처 기사나 영역이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덴처 지대치가 어려우면 어렵다 할 수도 있고 쉬우면 쉽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레스트라는 부분은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레스트라는 부분은 가장 많은 하중을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하중을 발휘한다는 부분이라는 것은 덴처 자체가 안정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스트의 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각으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예각이라는 거, 아까 지금 PPT에 보면 2mm짜리 부분이고 1에서 1.5mm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각이라는 부분은 그 예각의 각만 형성해주면 되지 그 두께마저 얇게 만들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 포세린 기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두께가 있어야 되니까, 예각해야 되니까는 요 4개 있는 부분을 얇게 제작을 해야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2mm나 1에서 1.5mm 두께 되는 부분은 이거는 니켈 크롬 합금의 경우에 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썼던 T사에 있는 합금들, T사에 있는 합금들은 이 2mm, 1에서 1.5mm 두께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재료도 많이 발전해 있고 재료도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조 기술도 지금 사실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상태. 주조기 자체가 옛날에서는 불때하고 지금 불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으시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크롬 코발트의 레스트의 두께는 2mm 정도면 됩니다. 2mm는 1.5mm 정도면 됩니다. 1.5mm 정도면 되고 레스트 4개 두께는 1mm 정도의 두께만 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프랩을 정말 안 해주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약간 수치 조정을 조금씩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일단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 지대치 모양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대치 모양을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대치 모양을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대치의 모양 자체가 스푼 형태라고 가장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같은 스푼 형태라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지대치 넥 자체가 두께가 얇아져 버리면은 파절될 확률이 있지 않냐라고 그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레스트는 스푼 모양으로 예각만 형성해주면 되지 넥 자체도 얇게 제작을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할 링갈 쪽에 있는 쪽의 두께는 충분히는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넥에서 오는 그 약한 부위의 그 두께를 그 박할 링갈 쪽으로 폭을 넓게 해주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상을 하기 때문에 넥 자체가 견고한 레스트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레스트든지 다 통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통용이 되는 상태고 다음 지금 이거는 지금 레스트를 이제 그 지갑 모양 형태로 받는 레스트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스트는 예각이 중요한 거지 넥의 두께하고는 별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만 가지고 그 포세린 기사분들이 그 지대치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 그림만 가지고 지대치를 제작을 하신다 하면 아마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레스에 대한 덴처 기사들하고 싸움 이런 거는 조금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그 O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레스트가 크게 느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말이 드는데 X표 되어 있는 부분은 레스트의 렉 자체가 조금 좁아져 보여요. 그러면 좁아져 보이면은 이 두께를 보생을 못 해주기 때문에 쉽게 파절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 지대치의 한 레스트를 형성을 해줘야지 덴처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싱글룸 레스트죠. 싱글룸 레스트 3번에서 2번, 3번, 4번의 싱글룸 레스트를 우리가 보통 많이 설계를 하는데 싱글룸 레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레스트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회전 운동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싱글룸 레스트를 전치밖에 없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꼭 6개월에 한 번씩 릴라이닝을 하러 오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레스트가 부러지든지 클라스퍼가 파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환자분들을 조금 유도를 하시고 원장님들한테 그 어시를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도 조금 덴처 자체를 조금 오래 쓸 수 있는 덴처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싱글 레스트는 보통 산 모양 만들어주죠. 이 이유는 레스트를 만약에 평면적인 모양, 그러니까 지금 90년대 80년대 기공일을 배우셔가지고 90년대 기공소를 운영을 하시고 2000년대 초반까지 운영하시던 많은 기공소 소장님들이 아마 이런 형태의 레스트를 많이 형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스트를 실제 임상에 가서 보면은 정말 많이 보죠. 특히나 덴처 수리하는 경우 아니면 다시 그 덴처를 그 파절이 된 상태에서 다시 와가지고 다시 덴처를 제작을 해드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레스트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덴처를 만약에 후방 티팅을 만약에 시켰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서베이를 보면은 전방으로 티팅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후방으로 티팅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상악
상하게 이제 파샬 프레임을 제작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전방을 티팅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전치 자체가 라비알 쪽으로 라비알 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덴처 지대치를 제작을 하면은 후방으로 티팅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후방 티팅을 시켰을 경우에 평면으로 설정을 하면은 평면에 되어 있는 레스 자체가 뒤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쏠리게 되면은 덴처 포스 자체가 바이트를 시켰었을 때 덴처 포스 자체가 어떤 식으로 후방 쪽으로 덴처가 밀리게 되죠. 밀리게 되는 거를 억지로 뭐가 잡아주냐면은 클라스퍼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라스퍼가 나중에 되면은 늘어났다 좁아졌다 늘어났다 좁아졌다 늘어났다 좁아졌다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리텐션이 파절하는 경우가, 리텐션이 파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가 파절이냐면 덴처 지대치가 아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대치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셔야 돼요. 지양을 하는 게 제작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 자, 아까도 제가 싱글 레트를 예를 들었는데 오크랄리스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교합압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포스를 지금 받고 있었을 때 뒤에 렌치가 신겨져 있죠. 렌치가 신겨져 있고 포스를 받고 있었을 때 지금 파란색이 있는 부분이 레스트하고 지금 리텐션 아음이 있는 부분인데, 그 레스 자체가 지금 예각으로 돼 있죠. 예각으로 돼 있을 경우에 교합압이 어떻게 되냐면 후하방으로 빠지게 됩니다. 후하방으로 빠지게 되면은 바깥쪽 클라스퍼든지 링가쪽 클라스퍼든지 어떤 클라스퍼는 분명히 레스트가 받아야 될 하중을 그 클라스퍼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링가 쪽에 있었던 클라스퍼 같은 경우는 보통 클라스퍼 두께가 바깥쪽 클라스퍼 두께보다 두껍기 때문에 클라스퍼는 바깥쪽 클라스퍼가 파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레스트 제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레스트 제작 자체 하나에 따라 가지고 덴처의 성공 여부 자체가 많이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파샤 기사들이 가장 많이 지적질하고 파샤 기사들이 가장 많이 뭐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면은 일반 로컬에 있는 원자님들 같은 경우는 파샤 디대치를 제작을 했을 때 프레테이션 자체를 파샤 디대치 모양으로 프레테이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두께 자체를 어느 정도 두께로 주냐면은 보통 1에서 1.5mm 두께로 프랩을 일률적으로 해버립니다. 일률적으로 해버리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 두께는 0.5mm 정도, 최소 두께만 남겨놓더라도 레스트 모양 자체를 예각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덴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전치 그림이죠. 우리가 전치 지대치도 참 지대치 디자인을 참 많이 하고 전치 지대치에 대한 생각도 가장 많은데, 첫 번째 그림은 레스트가 없는 경우, 두 번째 있는 그림하고 세 번째 있는 그림은 정말 비슷한 그림이죠. 근데 레스트 모양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모양은 레스트가 조금 서 있는 경우고, 두 번째 있는 레스트 같은 경우는 레스트 모양처럼 보이는데 예각처럼까지도 보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베어 볼 때는 제로 데그리에서 서베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후방 티팅을 시켜버리죠. 후방 티팅을 시켜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후방 티팅을 시켜버리면은 그 후방 티팅 시켜버리는 것만큼 레스트 위치 자체가 레스트의 경사도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후방 티팅을 시키는 양만큼 싱글 레스트의 모양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덴처가 뒤쪽으로 후방 쪽으로 틸팅이 오는 경우는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베어를 볼 때에는 필히 그 서베어 언더컷 라인에 맞춰서 후방 틸팅을 시키고, 후방 틸팅을 시킨 상태에서 싱글룸을 조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대치를 처음 조각을 잡아가지고 디핑을 시켜놓고 모델을 꽂았을 때부터 모델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서베어 테이블 위에 있어야지 이런 지대치 모양이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호세린 기사분들 서베어를 보는 거 정말 싫어하죠. 정말 싫은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베어가 정말 무서운 모양이에요. 별로 무서운 건 아닌데.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몇 번 치야 할 거예요. 몇 번 치야. 지금 서베어를 보기 가장 힘든 치아 중에 하나입니다. 7번 치아. 하악 7번에 있는 치아들입니다. 하악 7번 치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하악 7번 치아는 보통 메지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이유는 그 자연스러운 스핀 방법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은 교합압적으로도 보면은 그 후방의 뒤쪽에 있는 치아들이 그
교합 받아가지고 앞쪽으로 조금 많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치아들이 상당히 지대치 디자인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치아들이 보통 보면은 지대치 조각을 했을 때 불만을 가지게 가이드 프레임 설정하기가 너무 힘들다. 가이드 프레임을 설정을 하려고 하니까는 가이드 프레임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뿐더러 가이드 프레임을 형성을 하려면은 치아를 매지할 쪽으로 많이 빼야 된다는 설명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건 치아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양에서 조정을 해서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교환면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덴처를 내보내면은 당장에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교합압 때문에 그 덴처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상악 덴처가 상악의 어떤 보철물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어떤 몸 자체도 잘못됐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테스트 레스트를 어느 정도 제작을 하면은 두 번째 있는 레스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경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트를 깊이 팠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트는 예각으로 둔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둔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둔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레스트의 예각 모양, 그러니까 그 예각 모양 자체가 서베 라인하고 서베를 잡는 그 평행되는 라인하고 봤을 때 예각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포세링 기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포세링 기사분들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제일 안 된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레스트를 정말 잘 줬는데 정말 똥구리하게 막 레스트를 교합압을 잘 받게 줘놨는데 왜 이거는 왜 안 될까 이런 거 물어봤어요. 답은 다 여기 다 있습니다. 다음 자 레스트 모양이죠. 레스트는 클라스퍼 모양이죠. 클라스퍼 리텐션암, 발란싱암, 미크로십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덴처가 클라스퍼가 리텐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는 클라스퍼가 아니라 가이드 프레임이 덴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레스트가 중요하나 가이드 프레임 중요하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둘 다 얼마나 중요하면 둘 다 5대5로 중요합니다. 저는 참고로 덴처 제작하고 덴처 파셜 프레임을 제작했을 때 리텐션 하면 언더컷 자체를 거의 주지는 않습니다. 거의 주지는 않지만은 그 리텐션 암 자체 언더컷을 안 주므도 불구하고 덴처가 리텐션이 있고 덴처가 밥을 씹어 먹을 수 있고 덴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가이드 프레임 형성, 가이드 프레임에 따른 리텐션 암의 형성. 가이드 프레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리텐션 암이 보강이 되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리텐션 암만 붙어 있고 가이드 프레임이 떨어져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리텐션 암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덴처는 구강에서 놓습니다. 왜냐면은 잡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여자친구나 아니면은 와이프분이나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은 힘은 손에서 받고 있지만은 실제 여자친구의 품이나 여자친구의 몸은 어디서 받고 있냐면은 가슴팍 쪽에서 받고 있거든요. 나는 내가 꼭 땡겨를 안고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리텐션 하기 위한 그냥 네가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리텐션적인 부분이지 안정적인 부분은 요 가슴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가이드 프레임하고 레스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레스트에 따른 클라스퍼의 이제 삽입로 방향을 보는 건데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치아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참 많이 드려요. 치아 모양을 왜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치아 모양들은 대부분의 학교 책에서 배웠었을 때 바깥쪽의 최대 폭륜구는 서비컬 3분의 1, 그 다음에 링갈 쪽 아니면 보통 파라탈 쪽에 있는 최대 폭륜구는 중앙 2분의 1, 보통 이런 중앙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학교 책에서 많이 배우죠. 서베 라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클라스부터 똑같이 체결이 되어 들어갑니다. 서비컬 3분의 1에서 들어가 있는 지대치가 딸깍하고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클라스의 위치를 발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세링 기사분들하고 가장 많이 대두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잘못된 포세린이라기보다는 포세린의 모양을 조금 더 내고 포세린의 조금 심미적인 부분을 조금 강요하기 위해서 뭘 자꾸 손을 대냐면 어떤 부분을 손을 많이 대냐면은 최대 폭력으로 손을 참 많이 대세요. 최대 폭력으로 손을 많이 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치아는 저도 빌드업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하지만은 최대 폭력구가
밑에 있는 것보다 살짝 밑에서 중앙 쪽으로 올라가는 게 치아가 상당히 조금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 쪽으로 올라가 있어야지 치아 자체 모양을 내기가, 그러니까 올록볼록하게, 그러니까 융선은 융선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루브는 그루브대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치아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치아 자체가 원래 그렇지만은 최대 풍륜부에 원래 자기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지대치의 최대 풍륜부는 서비가 3분의 1인데 그 서비가 3분의 1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비가 3분의 1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런 모양들을 상당히 많이 보죠. 특히나 우리나라 지대치 덴처 제작하시기 이전에 포세린 크라운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노인분들의 치아를 보면은 보통 그루브가 살아있는 치아를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플랫한 치아를 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플랫한 치아를 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그 강요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치아 융선 자체가 플랫한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그 전에 있는 그림이었지, 이 그림 자체 내에서도 어떻게 말하면 플랫한 거는 최대 풍륜부는 밑에 있지만은 플랫한 거는 위쪽으로 플랫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은 치아 외형은 최대 풍륜부하고 치아 외형은 최대 풍륜부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최대 풍륜부하고 교합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이거는 덴처를 제작하기 위한 삭제 방법이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덴처 기사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IPA 클라스퍼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클라스퍼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할 때는 IPA 클라스퍼라는 클라스퍼는 실질적으로 책에서는 우리나라 책에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일본 서적을 보고 미국 서적, 미국 논문에도 찾아봤지만은 IPA라는 클라스퍼라는 이론은 없어요. 그 대신에 IPI 클라스퍼는 있습니다. IPI 클라스퍼는 있고 IPA 클라스퍼 이론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개발됐다라고 봐도 아마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보지는 못했었으니까. 미국 원문이라는 이 책에서 보지 못했었으니까. 근데 혹시나 찾게 되면 저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IPA 클라스퍼 같은 경우는 메자레스트, 그 다음에 프록시마 플레이트, 그 다음에 에이크 클라스퍼를 가지고 IPA 클라스퍼라고 합니다. 그 IPA 클라스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프록시마 플레이트 부분. 첫 번째로 프록시마 플레이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괴리를 느끼는 것 중에 덴처 지대치를 제작을 하면서 가장 많이 괴리를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대치를 제작했을 때 치아를 플랫하게 프록시마 플레이트를 플랫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은 프록시마 플레이트를 자인츠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느 기공소 가면은 포세린 다 전체적으로 다 제작을 다 해가지고 포세린 전부 다 제작을 해가지고 밀링기로 밉니다. 가이드 프레임만 막 미친놈처럼 밀어요. 미친놈처럼 막 미는데 이 미는 거 자체가 보면은 이거 밀면은 포세린도 같이 밀리거든요. 포세린도 같이 밀리는데 그러면서 치아 외형은 다 엉망이 되버려요. 참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참 우리나라 그 기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덴처 지대치에 대한 이론도 A 기사 다르고 B 기사 다르고 C 기사 다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고 있는 모든 파샤덴처의 기본적인 이론은 미국식 이론입니다. 레이 방식에서 설계되어 있는 이론들입니다. 유럽에서 이 이론을 유럽이나 독일 쪽에 있는 이론하고 미국에 있는 이론하고는 이론 자체가 상대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미국에 있는 덴처 지대치의 이론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미국 방식에 있는 덴처 지대치에 대한 이론입니다. 미국 레이 방식에 대한 덴처 지대치에 대한 이론은 덴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덴처는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덴처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대해서 지대치에서 가장 하중을 덜 받게 하는 덴처 지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생각이 어떠냐면은 유럽 사람들은 덴처가 바이트를 했었을 때 바이트를 하면은 덴처가
안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펄푸는 라인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펄푸는 라인에 따라가지고 덴처가 움직이는데 이 덴처 움직임을 저항을 시켜주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독일 사람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게 생각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덴처 기사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프록시마 플레이트는 독일식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클라스포이로는 미국식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혼돈이 되니까는 포세링 기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PA 클라스퍼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IPA 클라스퍼하고 에이크 클라스퍼하고 차이점을 기술해 보시오라고 문제를 냈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IPA 클라스퍼, 에이크 클라스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론 자체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IPA 클라스퍼하고 에이크 클라스퍼의 그 차이점을 도면을 제가 화이트보드로 적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에이크 클라스퍼 같은 경우는 디스탈 쪽에 레스트가 있습니다. 좀 잘 보기 위해서 빨간 걸로 그려볼게요. 레스트. 자, IPA 클라스퍼는 메지알 쪽에 클라스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 차이점. 그리고 에이크 클라스퍼는 클라스퍼가 요렇게 형성되고 IPA 클라스퍼가 요런 식으로 형성되고 프록시마 플레이트도 있고. 자, 그림 너무 못 그려. 자, 프록시마 플레이트.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미국 내의 방식의 덴처들은 레스트를 중심으로 덴처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레스트가 움직인다는 것은 덴처가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클라스퍼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움직인다는 거 말은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하자면은 덴처 지대치에 어떻게 하든 하중을 받고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방식에 있는 덴처 지대치들은 덴처 지대치 자체가 힘을 가장 안 받을 수 있는 덴처 지대치로 제작을 해줍니다. 자, 레스트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시작합니다. 제가 레스트를 선을 꺼볼게요. 제일 가장 밑에 있는 똑같이 레스트를 중심으로 선을 끊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스트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교합압을 밑에 써줄 수 있죠. 이것도 똑같이 교합압을 밑에서 받습니다. 밑에서 받으면은 레스트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이죠. 레스트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벤처 기사분들, 포세링 기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책에 나와 있는 이론들입니다. 레스트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에이크 클라스퍼는 정상향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IPA 클라스퍼는 정하방 운동을 하게 되어서 에이크 클라스퍼는 일반 프리핸드 케이스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사용을 하면은 나중에 덴처 지대치가 파절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IPA 클라스하고 에이크 클라스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서비어 라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기공소에서 보면 서비어 라인 이리 잡습니다. 이리 잡습니다. 요런 식으로. 환상형 클라스퍼니까는 서베란 메저 쪽에 언더컷을 주면서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이크 클라스퍼를 썼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든 에이크 클라스퍼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되든 이 네트 자체가 파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서베어 라인 자체를 에이크 클라스퍼하고 똑같이 주게 되면은, 잠깐만요, 클라스퍼 회전 운동 자체가, 덴처의 회전 운동 자체는 레스트에서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IPA 클라스퍼하고 그 IPA 클라스퍼의 클라스퍼 리텐션 암하고 프록시말 그 서베 라인에 있는 요 라인의 사이에서 회전 운동을 일어나게 됩니다.
회전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풍륜부가 이래 있는데 풍륜부에서 요 탁 걸려가 여기 요 탁 걸려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거리게 돼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은 요 회전 방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덴체에 포스를 가해지는 힘을 그리게 되면은 이 클라스퍼 암의 팁은 정상방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PA 클라스퍼하고 에이크 클라스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물론 프록시마 플레이트 더 중요하고 뭐도 레스트 메자리스트 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이크 클라스 IPA 클라스퍼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레스트를 메자로 두되 클라스퍼를 설계를 하잖아요. 클라스퍼의 모든 암 자체는 서비어 라인의 바로 밑에서 놀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은 점 보이세요? 이렇게 돌아야지 레스트 자체가 들어갔었을 때는 안착되고 들어가고 놓을 때는 자연스럽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레스트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니까는 회전 운동만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유럽 방식에 있는 지대치들이 그 프록시마 플레이트를 플랫하고 미국 방식에 있는 방식은 덴처를 놀게 만들어 준다 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덴처 지대치를 제작을 하는데 프록시마 플레이트에 있는 이 가이드 프레임 자체를 시야 자체를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플랫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 지대 축소로 많이 보죠. 정말 많이 보죠. 그러면은 이 플랫하게 만들어 놨는 가이드 프레임이 설정이 됐었을 때 회전 운동의 방향은 어디로 바뀌냐면은 여기로 바뀝니다. 당연하겠죠. 여기서부터 까딱까딱 놀게 되죠. 그러면은 레스트 뭐고 다 필요 없이 뭔가 다 파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덴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베이 라인과 가이드 프레임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가이드 프레임을 없애버리고 가이드 프레임 자체를 콘택 포인트보다 약간만 두껍게 설정을 해가지고 해주면은 이 덴처는 요 밑에 있는 요 공간만큼 덴처는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덴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덴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운동할 공간을 안 만들어줘 버리면은 덴처가 박살이 나든지 지대치가 박살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어쩔 수밖에 없는 아마 이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지구 역사가 끝나가도 이 이론은 아마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샬 이론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굳이 포세린 기사분들이 덴처 기사분들이 이 플랫하게 밀어달라고 요구를 하시잖아요. 요구를 하시면은 포세린 기사분들 저는 좀 반문하고 싶어요. 덴처 하시는 분들한테 반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플랫한 것만큼 파샬 프레임을 다 플랫한 거를 잡아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잡습니다. 이 플랫한 거를 적각도를 이걸 딱 맞춰줄 수 있는 기사는 없을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콘택 포인트만큼만이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이드 프레임을 지켜주고 리텐션 암 자체가 어느 정도 살짝 0.2에서 0.3mm 정도의 언더컷을 이용해서 잡아주고 가이드 프레임의 프록시마 플레이트에 있는 콘택 포인트만큼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덴처는 절대로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만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크 클라스퍼 이론은 이걸로 거의 끝입니다. 아이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라인 보이시죠? A라인이 이게 클라스퍼를 설계를 하려고 A라인을 잡아놨는 게 아닙니다. 그 A라인이 뭐냐면은 A라인이 서베 라인입니다. 서베 라인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야지
클라스프 자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거. 안 움직이는데, 야. 됐어요. 아이바 똑같죠? 프록시마 플레이트 보시면 아이바 밑에 공간 보이시죠? 아이바 공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이바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고, 아이바의 설계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면은, 아이바는, 저는 아이바라는 클라스프를 조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학교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아이바의 언더컷은 10 마이크로, 10 게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게이지. 학교 책에는. 에이크 클라스프의 게이지는 20 게이지라 되어 있고, 게이지를 미리수로 환산을 하면은, 에이크 클라스프는 0.5mm, 그 다음에 아이바는 0.25mm 언더컷을 주라라고 학교 책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 책에 또 다른 뭔가 클라스프 이론에 대해서 또 뭐가 나와 있냐면은, 클라스프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탄성이 좋아지고, 클라스프가 둥그르면 둥그를수록 클라스프가 탄성이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아진다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 디자인하고, 제 같은 경우는 실제 언더컷이 정말 많아가지고 언더컷 때문에 클라스프 설계가 많아서 설계하기가 힘든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부러 클라스프 자체 길이를 긴 거를 선호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상승 자체를 상쇄시켜서 클라스프를 착탈을 시킵니다. 언더컷이 많으면 언더컷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클라스프 길이를 길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실제 랩에서 제작을 하셨을 때 언더컷 두께에 따라서 클라스프 길이를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가지고 한번 착달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아마 조금 감이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다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플랫했는 지대치하고 공간이 띄어져 있는 지대치. 그리고 실제 플랫한 지대치를 제작을 해가지고 덴처를 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콘택 포인트 양만큼 프록시마 플레이트를 설정을 해가지고 지대치에 나가는 경우를 비교를 하면은 둘 다 푸드 임팩트가 일어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설프게 막아준다라고 막아놨다가 오히려 더 낑길 수도 있어요. 시금치 먹으면은 넓은 데 낑기는 건 아니잖아요. 좁은 데부터 기 들어가갖고 좁은 데에서 낑겨갖고 옥수로 불편함을 야기를 시키죠. 아살이 넓게 펼쳐줄수록 아살이 그냥 자정자정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프록시마 플레이트는 어느 정도 내 시스템에 적용해서 디자인을 했을 때는 열어줍니다. 그래야지 덴처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피니시 나이는 이것도 덴처 기사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대구 모함 소장님한테 덴처를 세미나를 듣고 제가 궁금한 거를 처음 접하고 했을 때 이 그림을 상당히 우리 전학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나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제가 앞으로 기공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전학을 할 수 있느냐, 전학을 못하느냐, 그 차이에서 기공의 실력이 조금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보철대로 나름대로 하는 기공소는 나눠져 있고, 진짜 전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공소가 아마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생각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포세링 기사, 모든 파샤 기사, 어떤 자기가 그 지가 기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배열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배열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배열에 대한 이론을 조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을 제가 왜 우리 기사들한테 얘기를 해주냐면은, 위에는 상학이고 밑에는 하학인데, 지금 치조정에 있는데 보면은 그 산모양처럼 되어 있는 모양이 보이시죠? 산모양처럼 모양이 돼 보이시는 게 그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그쪽 방향으로 지연이 퇴축을 한다는 겁니다. 지연을 퇴축을 하더라도 그 산모양처럼 그 산모양에 있는 그 각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잠시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처음 여러분께서 보시고 모델을 처음 분석을 하시고 이 치아가 어느 식에서 어떻게 모델을 배열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때는 치아를 전면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후방 뒤쪽에서 보시는 거를 지금 이거는 후방 뒤쪽에서 보는 거거든요. 후방 뒤쪽에서 봤을 때 이 치아의 경사도 각도라든지 이 치아가 스피가 얼마나 나타나지 이 치아가 어떤 방향으로 그 배열을 해줘야 되는지 그 컨터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배열은 물론 치조정 간섭법이나 이런 모든 배열 방법은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되는 거는 어떻게든 우리는 자연스러운 스핀 방곡, 자연스러운 윌슨 방곡을 형성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스핀 방곡, 윌슨 방곡을 우리가 형성을 해줄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그 판단이 뭐냐면은 그 모델들을 뒤쪽에서 보면은 지연 퇴축하는 그 방향에는 모양이 다 나오거든요. 그거는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 모양을 보시고 그 모양에 따라서 선을 한번 그어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클라스퍼 지대치 이론에 대해서 아까 에이커 클라스퍼 지대치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사용을 많이 하는 지대치 중에 하나가 엠브레자 클라스퍼를 또 사용을 또 많이 하죠. 소장님 PPT 하나만. 엠브레자 클라스퍼를 지대치를 설정을 하면 엠브레자 클라스퍼를 쓰는 경우는 보통 어떤 케이스를 많이 쓰냐면은 케네디 분류법의 클래스 2인 경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케네디 분류법의 클래스 3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클래스 2를 쓰는 경우도 많고 클래스 3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현재 치과계에서 클래스 3인 덴처는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은 클래스 3인 덴처를 할 바에야 임플란트를 4개 5개 신고 그 위에다가 보초를 올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많고, 그리고 지대치 클래스 3인 경우에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지대치 제작 비용 플러스 덴처 비용을 정확하게 그 계산을 했을 때 지대치는 보통 4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고 6개를 가정을 하고 덴처를 보통 금액 얘기해도 됩니까? 네? 금액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 덴처 비용을 보통 치과에서 120에서 150만원 사이에 받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대치를 제작을 만약에 6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250만원 돈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덴처를 한 140만원 돈 정도 계산을 할 때 계산을 하면은 한 500만원 돈, 400만원 돈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돈이 그 400만원 돈 정도 들 것 같으면은 임플란트 한 3개에서 4개 정도, 돈 조금 더 못하면 3개에서 4개 정도 심어서 충분히 보철로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래스 3의 덴처는 사실은 잘 안 나옵니다. 클래스 3인 경우는 잘 안 나오고 보통 클래스 2인 경우에 덴처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래스 2의 엠브레자 클라스퍼를 제작을 할 때 케이스가 2가지가 있습니다. 케이스 2가지의 덴처 지대치 제작법이 조금 다릅니다. 가이드판을 형성하는 거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클래스 2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치아가 이렇게 있죠. 6전치 있고 한쪽이 프리엔드인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한쪽이 프리엔드인 경우,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한쪽이 프리엔드인 경우를 클라스퍼를 지대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엠브레자 우리가 덴처 지대치 제작하면은 이쪽에 메잘 레스트를 두겠죠. 레스트 표시, 메잘 레스트. 그 다음에 6번, 7번 쪽에 5번, 6번, 6번, 7번 쪽에 엠브레자 클라스퍼를 반드시 설계를 할 겁니다. 치과에서.
치과에서 엠브레 레스트를 설계를 하면은 엠브레 레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저 커넥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에 마이너 커넥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디자인을 하게 되겠죠. 디자인을 하면은 우리가 덴처를 제작을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레스트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레스트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이트를 했었을 때 회전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거거든요. 바이트를 해서 회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건 이쪽에서 바이트를 이루어졌었을 때 이 레스트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을 일어나게 됩니다. 회전 운동이. 그러면은 이 치아 모양의 6번, 7번에 있는 이 치아 모양 자체를 똑같이 바칼 쪽으로, 바칼 커스프에 있는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회전 운동하면 요 방향대로 회전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치아도 요 방향대로, 아이고야, 이 치아가 이 방향대로 회전 운동을 하면은 이 치아도 요 방향대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엠브레자 클라스프 자체가 요 레스트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레스트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요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프리엔드인 경우에는 레스트를 설정하고 언더컷을 설정할 때는 메잘 쪽에 있는 클라스퍼는 언더컷을 주면은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언더컷을 줘버리고 나면은 이 상향 방향되는 이 운동에 따라 가지고 클라스퍼가 파져들 확률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더컷을 주는 이유는 치아 자체가 지지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원체 많기 때문에 언더컷을 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클래스 2인 경우에는 메잘 쪽에서는 언더컷을 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디스탈 쪽에서는 메잘 쪽에 들어가는 언더컷 양의 곱하기 2에 언더컷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언더컷 양은 보통 0.5mm.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언더컷을 그렇게 많이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르막.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이커 클라스퍼 RPA 클라스퍼 언더컷을 만약에 줬을 때는 0.3에서 0.4 아니면 0.2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0.2, 0.3, 0.4 언더컷을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이드 플랜 양이 개수가 높아지면 언더컷 게이지는 낮아집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에이커 클라스퍼 하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kg의 하중을 지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kg, 2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똑같은 그 에이커 클라스퍼를 5개를 하면은 리텐션이 좋아 보이겠지만은 실제 임상에서 제작을 에이커 클라스퍼 5개를 똑같은 20게이지로 줘가지고 제작을 하면은 클라스퍼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그러면은 덴처 기사들은 어디를 손을 대냐면은 프록시멀 플레이트를 손을 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플레이의 양이 개수가 많으면은 언더컷은 점점 낮아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커 클라스퍼, IPA 클라스퍼는 0.2mm 주는 경우도 있고 0.3mm 주는 경우, 0.4mm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클라스퍼가 다 통용이 됩니다. 모든 클라스가 다 통용이 되고, 가이드 플랜이 예를 들어서 한 4개에서 한 5개, 6개 정도 이상 넘어간다. 제 제작 기준에는 거의 언더컷 없습니다. 없어도 잘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클라스퍼라는 것은 유지를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보조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프록시멀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보조 유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록시마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보조 유지를 해주는 프록시마 플레이스가 양이 많을수록 언더컷은 작아지든지 없어지든지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야지 치과에서도 편하고 환자에서도 편합니다. 환자가 만약에 언더컷이 많은 덴처를 끼워 넣었다 그러면은 역효과로 환자가 오히려 훨씬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덴처라는 것은 환자가 들어가서 딱 맞아가지고 딸깍 해가지고 꽉 꼬여가지고 있는 덴처보다 그냥 살짝 손으로 살짝 움직였었을 때 그냥 쉽게 착탈되고 쉽게 넣을 수 있는 덴처가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덴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컷 게이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였었냐면은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모든 클라스퍼는 덴처기사하고 상의하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덴처기사들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고,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설명드릴 걸 제가 까먹었어요. 까먹어가지고 뭘 설명해 드릴지는 저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덴처기사분들한테는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하시더라도, 영상을 보여주시더라도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런 이론대로 한번 제작을 해봐라, 제가 요걸 얻어먹을지라도, 그런 식으로 서로 조율을 하면서 조금 기공소 운영해 나가면은 파산은 저도 완벽한 보철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보철도 완벽한 보철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지금 학생분들 계시는데, 제가 학생분들이나, 일반 전연차 기사분들한테 해주는 말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10년 동안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새 파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씩 받거든요. 한 번씩 받으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은, 포세린, 네가 덴처를 하면은 포세린을 하기 전까지 매일 석고봉 한 개를 조각을 하면은 포세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저도 포세린을 처음 시작했을 때 무한박정기 소장님한테 포세린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매일 석고봉 조각 하나씩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저는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포세린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는 거는 뭐였냐면은, 기공에서 성공이라는 거는 뭐 테크닉을 많이 쌓고 테크닉을 많이 하는 것도 맞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석고봉 조각 하는데 하나에 15분 걸리거든요. 15분. 하루 15분 투자해 가지고 한 석 달 투자를 하면은 포세린을 할 수 있다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근데 그 얘기 많이 해요. 나는 하루 15분 투자해 가지고 석 달 투자해가 포세린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면 안 믿겠지만은, 그 대신에 그 말을 많이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하거든요. 이 석고봉 조각하는 거, 이거는 막 억수로 그 해가 하는 건 아니고 결단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 기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결단 많이 해가지고, 저보다 더 잘하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저보다 좀 더 학식이 많고 사업도 잘하고 그런 기사분들이 좀 양성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여기까지 덴처 지대치에 대한 이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